네, 그래서 중국의 금융시장은 한 단계 저는 도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이 지나치게 좀 가치가 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네, 미국 집값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소비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뭐 한국은행 연준이 금리 올리고 내린 거 보지 마라. 차라리 시장이 더 똑똑하다. 10년 국채 수익률 보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그래도 이제 대외 변수라는 게 여러 가지 또 상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 인플레이션율이 꺾이면은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이 반등하는 계기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폭락할 수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를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면서 이 봉쇄를 하고 이것들이 자꾸 또 글로벌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중국 경제 자체도 자꾸 이제 경제 성장 둔화라는 이런 키워드가 자꾸 떠오르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중국은 단기적으로 어렵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그 투자 중심으로 사실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0.1% 성장했는데요. 중국은 2009년, 2010년에 9 내지 10% 성장합니다. 그때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했거든요. 그 당시 보면은 뭐 세계 평균 보면 투자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22%였어요. 중국은 45%입니다. 투자를 많이 가지고 성장했는데 문제는 수요가 부족하니까 기업의 가행 투자 문제가 드러나고 은행 부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 투자보다는 소비 중심으로 성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책 방향을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 2019년부터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 돌파해가지고 소비가 증가하려고 하는 추세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봉쇄해버리니까 그렇죠. 투자도 안 되는데 소비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4.8% 떨어졌고 2분기에는 뭐 4% 미만으로 떨어질 수가 있죠. 중국이 그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거죠. 뭐 6%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저는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그 1978년부터 모 대통령이 그 시장을 개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200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30년 이상 10%가 넘었어. 세계에서 그렇게 30년 10% 성장한 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아, 그렇죠. 거대한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2001년에 중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 됐는데 작년에는 18%가 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 경제도 이제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투자 중심에 성장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 경제가 앞으로 4 내지 5%로 7% 바로 직전에 7% 성장하다가 4% 떨어지면 상당히 큰 충격입니다. 그 충격인데 지금 그 충격을 4 내지 5% 성장하면서 계속 안하해 가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MF 경제위기 겪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도 뭐 10% 성장했다가 9%, 그 다음에 IMF 바로 직전에 7% 이상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IMF 경제위기 겪으면서 구조조정하고 기업들이 없어지면서 근로자도 해고당하면서 우리 성장률이 4 내지 5%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구조조정했다. 우리 경제가 질적인 성장 국면에 들었다. 뭐 안정 성장 국면에 들었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는 계속 뭐 1000에서 2000 왔다 갔다 하다가 2000을 돌파하거든요. 저는 중국이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실물보다는 금융이 상대적으로 빨리 성장하는 이런 단계로 지금 그 진통의 시간이지만은 이 진통에 1, 2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IMF가 시키는 대로 구조조정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구조조정 굉장히 빨리 했어요. 근데 중국은 스스로 구조조정하기 때문에 구조정 속도가 좀 상당히 느리거든요. 느려도 성공할 수 있느냐 혹은 성공을 못하겠느냐에 대한 이슈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경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내는데요. 뭐 금융위기로 갈 것이다. 그렇죠. 경제위기, 금융위기. 그다음에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다. 지금 중국도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령 인구는 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안정성장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지금이 뭐 금융위기 비슷할 수도 있고 중진국 함정에 성장률 떨어지니까 이렇게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뭐 코로나가 좀만 진정된다면은
예, 1만 달러 넘으면 14억 인구가 소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4 내지 5% 여기에 중국이 정극에 가면서 이럴 때는 실물보다는 금융 쪽으로 돈이 몰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중국의 금융시장은 한 단계 저는 도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불안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부동산 작년서부터 이제 헝다그룹 사태로 불어지면서 중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네. 그다음에 부동산이 흔들리고 있다. 네. 사실 중국도 부동산 경제가 근간을 이루고 있잖아요. 네. 전체 경제 성장. 네. 이러면서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한 걱정들이 떠올랐고 또 소위 미중 패권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또 그 양털깎기 소위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은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는데 지준율 인하를 중국은 하면서 네.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현상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보통 일반적인 신흥국에서는 이게 자금 유출이 되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중국 경제가 흔들리게 되면 또 위기론에 빠지게 되면 전체 또 어려워지니까 한국은 예. 더 어려워지고 예. 이걸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자금 유출이 지금 부분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현재도? 예, 그런데 중국이 그동안 외환시장, 자본시장 자유 안 했거든요. 통제를 했기 때문에 많이 안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세계 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8%라고 그러는데요. 세계 그 큰 금융회사들이 자산 중에서 중국 비중은 4 내지 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네. 아직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빠져나갈 것도 별로 없을 것이다. 네. 하긴 이번에 또 러시아 사태 보니까 네. 러시아 같이 그냥 이 사회주의 독재국가 이런 곳들에서 그냥 정부에서 스톱 해버리면 모든 게 다 스톱이 돼버리니까 네. 근데 오히려 그게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가 리스크에 대한 것이 떠오르게 하면서 탈출하는 또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긴 했었는데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중국을 얼마 전에 영국의 그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 주간지가 있는데요. 중국 경제, 중국 그 금융시장을 하이브리드 캐피탈리즘이라고 이렇게 어려운데요?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하이브리드 네. 그냥 기름으로도 가고 연료전기로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가 언제든지 그걸 바꿔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JP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큰 금융회사들이 이 추세로 보면은 중국 진출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네. 특히 JP모건은 작년에 그 100% 증권 중국의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네. 그 중국이 장기적으로 위안화 국자를 포함한 금융강국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다 개방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뭐 JP모건 이런 큰 금융회사들이 계속 그 추세적으로는 진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지금 중국 경제 불안하고 최근에 이하나도 좀 그동안 6.36 지키다가 지금 6.6까지 올라와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안하기는 불안하는데 그래도 저는 중기적으로 보면은 중국 경제가 뭐 4 내지 5% 성장할 것이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4 내지 5% 성장하면요. 명목은 한 7% 정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2030년에 중국 GDP가 미국 GDP를 넘어서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까지 미중 패권 전쟁의 어떤 그 근간 원리였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경기 침체, 중국의 경기 침체 혹은 뭐 경제 금융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이것 때문에 사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경기 이 주식 시장이 흔들리는 요소가 되기도 했는데 또 거기 그렇게 어려운데 또 봉쇄를 자꾸 해버리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어떤 경기 부양책을 확 쓸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다시 유가가 여러 가지 경기 둔화에 대한 어려움 걱정 때문에 하락하다가도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뭐 중국이 세계 원자재 수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게 많으니까요. 원자재 가격은 중국이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중국이 7 내지 뭐 10% 성장할 때 이야기고요. 지금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못하면 3%에서 잘해야 5% 성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중국이 원자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저는 좀 줄어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경기 부양책,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자기들도 알고 있을 거잖아요. 세계,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의 걱정 혹은 자체적으로도 경기 부양은 자꾸 시켜야 돼. 거기 1% 경제 성장률 떨어질 때마다 실업자 수가 제가 그때 몇백만 명 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경기 부양책 쓰지는 않을까 이 기대감. 예, 그걸 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순환을 보면요, 주요국 경제 가운데 가장 먼저 경기가 둔화된 게 중국이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OECD가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중국, 뭐 남아공, 뭐 브라질 이런 선행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중국 경기 선행지수가 작년 2월에 고점이었거든요. 나머지 국가는 거의 우리나라, 뭐 미국 같은데 전부 거의 7월 전후였었어요. 중국이 제일 먼저 경기 둔화에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경기 확장 국면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나 미국은 경기 정점을 지나가 수축 국면 초기인데 중국은 상당히 사이클상 하단에 먼저 그냥 수축 국면에 먼저 들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경기가 회복되면은 중국이 제일 먼저 회복되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재정 정책도 아마 통화 정책도 팽창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 경기 저점이 우리나라보다 중국보다는 더, 미국보다는 더 빨리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건 지금 여러 가지 중국 봉쇄라든가 어려운 그 상황이긴 하지만 자체적인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그래도 주가 상승되는 어떤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뭐 중국 주가하고 우리 주가하고 방향은 똑같습니다. 비슷할 것이다. 예. 올라오고 내리는 이제 뭐 변동률만 차이가 있지. 예, 제가 5월 이후로 우리 주가 오른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은 꼭 중국 주가도 오른다. 예. 중국 주가 최근 급락해가지고 사실 그동안 제가 장기적으로 중국 주식 좀 많이 사십시오.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중국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올해 보니까 세계에서 어제까지 보니까 제일 많이 떨어진 주가가 러시아 주가였고 러시아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죠. 전쟁이니까. 그 다음에 나스닥이 올해 들어서 한 20%. 그 다음에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19%. 미국의 나스닥하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지수예요. 그런데 나스닥은 그만큼 거품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기술주들이. 예, 그래서 많이 떨어지는 거고 나스닥은 금리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예, 중국은 경기 둔화 이거를 상당히 많이 반영해버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국의 위안화 상황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잘 뭐라 그럴까요? 위안화가 지금 달러 강세인 상황에서도 위안화 근데 지금 이제 한국의 원화는 위안화하고 그렇게 동조화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하거든요. 작년까지는 많이 동조되다가 지금 올해 와서 위안화는 6.36에서 그 변동이 없었는데 우리 원화 가치는 좀 많이 떨어졌었죠. 네. 그런데 위안화가 있는 이유가 뭘까? 왜냐면 금리 인하를 하고 하는데도 작년까지는요 중국은 경상수지가 흑자 났었거든요. 네. 근데 경상수지가 흑자 나면은 금융계정 그거는 적자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가 작년에 800억 달러가 넘었는데 그 돈들이 해외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로 다 나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면은 금융계정 해외 직접 투자 증권 투자는 적자예요. 근데 중국은 작년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경상수지도 흑자. 그 다음에 금융계정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 채권을 사줬거든요. 금융계정도 흑자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최근에 뭐 중국 경제 위험하다, 불확실성 증가하면서 금융계정 쪽에서 돈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위안화가 이렇게 최근에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저는 위안화 가치가 여기서 크게 떨어질 것까지는 않고요.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 그 FOMC 이후에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결국 다른 통화 가치는 강세로 한다는 겁니다. 예.
네. 지금 엔저, 그러니까 요즘 글로벌리 그 환율에 대해서, 환율의 동향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수출을 많이 하는 또 우리 경쟁 국가들이기도 하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엔저가 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뉴스들이 가끔 나오던데 이 부분은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맞부딪히는 시장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한테 별 영향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우선 엔이 지나치게 좀 가치가 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제가 뭐 세계 주식 뭐 여러 환율 뭐 이렇게 산다면 저는 삼성전자하고 엔을 사고 싶어요. 아, 그 정도로 지금 그 정도로 가치가 있나요? 저평가됐어요. 그러니까 국제 결제은행에서 뭐 엔화 뭐 실질 실환율 갖고 실질 실환율 계산하는데 뭐 3월 보니까 엔화 가치가 35%나 저평가됐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평가되는데 이 35% 저평가된 거는 별로 보기 드물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일본 경제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걸까요? 우선은 미일 금리 차가 미국은 국제 수익률 10년짜리 1.3에서 지금 2.9%까지 올라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본은 뭐 0% 유지하다가 0.25%고요. 그 다음에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은 중앙은행이 계속 돈을 풀어가지고 그걸 못 올리게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그렇게 떨어졌고, 그리고 가게 보면은 지금 우리 경상수색자가 서학개미 지금 많이 미국 투자, 뭐 해외 투자로 나가고 있는데요. 일본이 과거에 그랬었거든요. 아타나베 부인이라고. 그렇죠. 그랬는데 그 돈이 일본 사람들이 인구 고령화되다 보니까 해서 지금 많이 찾아와 버렸다는 겁니다. 써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과거보다 그 영향이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엔화 가치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외환 투자를 한다면은 저는 지금 엔을 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말씀만 들어보면은 일본 경제의 펀더멘탈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그냥 그 값을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얼핏 드는데요. 실질 실환율이라는 것은 뭐 교역 가중치, 물가까지 전부 고려해가지고 상대국 교역 가중치까지 전부 고려해가지고 계산한 거거든요. 그걸 볼 때 지금 저는 엔화 가치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 저평가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외환 투자하시는 분들 달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하긴 뭐 지난번에 보니까 파운드화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엔화를 투자의 대상으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예, 저는 지금 뭐 그런 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한번 큰 어떤 충격이 있을 수 있다. 나스닥이 다시 상당히 폭락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경기 침체가 화두가 될 것이다. 예. 그 얘기는 지금의 여러 가지 노력들, 뭐 중국의 경기 부양이 됐건 뭐가 됐건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 억제 이런 모든 노력들이 실패로 결국은 끝난다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정책이 뭐 방향은 바꾸지 못한다.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 부동산 한번 보십시오. 이번 정부에서 뭐 28번 부동산 억제 정책을 내놨는데 집값은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전 정부에서는 계속 부양 정책을 냈는데 떨어졌고 모든 경제 변수라는 건 이게 추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추세가 꺾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기 성장의 추세 자체가. 추세가. 그리고 내년 상반기가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 수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경제위기 때는 과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써가지고요. 특히 미국 GDP 보면은 V자형 회복이었어요. 자산가격도 V자형 회복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30% 정도 되거든요.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냥 과거처럼 정부가 돈을 쓸 여지가 별로 없는 거고요. 특히 통화정책은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은 특히 미국 기업 부채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우리 중국 기업 부채만 얘기했는데 그래요, 미국도? 절대적으로 낮은데요. 과거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은 미국 거 기업 부채 보면은 회사채 발행하고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이 은행에서 빌린 거 그게 GDP 대비 50%거든요. 이게 역사상 최고 수준이에요. 장기 평균이 한 39% 정도 되거든요. 근데 과거 보면은 미국 기업 부채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미국 경제가 그 뒤에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렇군요.
가계는 상대적으로 좀 건전해졌습니다. 예, 가계는. 그런데 미국 기업들이 상당히 제가 보니까 부채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 얘기는 내년 상반기 이게 사실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어렵지만 잘 해결될 거야라는 기대감, 뭐 그게 이제 주가 반등의 이유가 되기도 하겠지만 사람들의 심리를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데 야 이것저것 해봐도 안 돼. 이랬을 때는 정말 참 힘든 거잖아요. 예. 멘탈 붕괴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하락하는 수준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를 것 같은 생각도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자산가의 거품이 생겼다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한번 꺼지고 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나서 다시 좋아지죠. 예, 그런데 요새 제가 미국 주가도 거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미국 집값 보니까 지나치게 거품이에요. 그러게요. 뭐 22%뭐 상승했다 뭐 이런 얘기도 얼핏 나오던데. 예, 지난 거 올해. 2월 케이스 실러 20대 도시 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 20%나 상승했고요. 2012년 3월이 저점이었는데 올 2월까지 무려 119%나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미국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까지 논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엄청난 폭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자정을 했다. 미국 예. 부동산 시장 그냥 예. 건전해졌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생각이었거든요. 예. 거품이 다 빠졌다. 예. 전혀 거품이 안 빠져 다시 생겨버린 겁니다. 명목방은 그렇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2008년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떨어지면서 많은 금융상품의 파생상품 문제가 발생하면서 위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집값이 실질 가격, 물가를 고려한 실질 가격도 그때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 경제를 볼 때 지금 주가도 거품 영역이 있어가지고 서서히 지금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소되는 과정인데 아직 끝나지 않은 거고요. 이 집값 거품이 한번 남아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내년 상반기에 터지면서 미국 집값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소비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하락하고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다시 거기 연동이 돼서 예. 보통 우리 이게 같이 어쨌든 방향성 같잖아요. 주가가 선행합니다. 주가가 먼저 선행하나요? 네, 주가가 선행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주가가 작년 6월 고점으로 하반기부터 계속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최근 부동산 가격 보니까 뭐 아직도 서울 강남 같은 데는 오르고 있는데 뭐 대구, 대전 같은데 이런 데는 꺾이고 있거든요. 네. 제가 추세를 보니까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식이 먼저 떨어졌고 지금 집값이 떨어지기 직전 전환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도 지금 주식시장이 작년까지는 미국 주식시장이 좋았고 지금 올해부터 지금 조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 뭐 저는 부동산 가격도 올 하반기 내년 가서는 많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서부터 시작된 예. 글로벌 모든 예. 어떤 자산 시장에 예. 어떤 급락이 있을 수 그렇죠. 있는 환경이다. 예. 예. 그거는 물론 전제가 지금의 어떤 정책들이 유지된다는 한 뭔가 또 이러한 것을 예견한 정부 당국들의 또 어떤 노력이 있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흐름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좀 정책 수단이 별로 없어요. 정부가 부실했기 때문에 정부가 돈 쓸 여지가 없고 지금 금리가 워낙 낮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금리를 많이 올려놔야지 다시 금리를 내릴 텐데. 네, 그래서 오히려 뭐 상반기에는 미국이 7월까지는 금리를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가계 기업 부채가 과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 효과가 크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네. 일부 분들은 바로 그런 상황을 오히려 또 투자에 아주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렇게 어려워지고 그래서 폭락이 되면은 결국 또 연준이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하면서 다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저도 이제 그렇게 떨어지면 기회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뭐 다음 달에 제 책이 한 권 나옵니다만 저 출판사에서 더 찬스라고 제목을 달아놨더라고요. 찬스. 그렇게 제목을 달아놨고.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제2상도 떨어지면은 또 부를 늘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또 역으로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연준이라든가 뭐 정부 당국, 경제 당국자들도 이러한 것들이 예견이 된다면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올려놔야 그것도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예. 돈도 긴축도 좀 쫙 당겨야 예.
풀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미국이 뭐 자이언트 스텝까지 나오고 그래서 저 미국 이 금리를 좀 많이 올릴 수는 있죠. 네. 네, 그런데 이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항상 후행적이에요. 금리라는 것은 좀 선행적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금리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7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런데 통화 정책 보니까 항상 뒤늦게 올리고 뒤늦게 내리거든요. 네. 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뭐 한국은행 연준이 금리 올리고 내린 거 보지 마라. 차라리 시장이 더 똑똑하다. 10년 국채 수익률 보자. 한국, 미국에? 예, 우리나라도 미국. 아,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근데 저는 요새 그 채권 사라고 장기채 사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3.3%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명목 GDP 성장률하고 10년 국채 수익률이 거의 비슷하고 10년 국채는 좀 더 낮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잠재 성장, 명목 성장 3%예요. 제가 추정해 보면은. 네. 근데 10년 국채에서 3.3% 적정 수준 이상이라는 거죠. 조만간 저는 장기 금리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내년과 가지고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질 것이다.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건 그만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점점 약하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조만간 저는 미국 장기 금리도 떨어지리라 보고 있어요. 지금 2.9 뭐 이렇게 가고는 있습니다. 예. 2.8. 네, 그래서 뭐 연준 한국은행 금리 오르고 내린 것보다 시장이 훨씬 더 똑똑하다. 그 장기 금리 10년 국채 수익률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하면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영익 교수님 뵈면은 하여튼 이 거시적인 어떤 경제 흐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구석구석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돼서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제 이건 우리 김영익 교수님의 의견이시니까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팩트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동의가 되신다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울 것인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감사하고요. 다음 달 책 나올 때 모시고 다음 빅찬스? 더 찬스. 출판사에서 책 제목을 그렇게 달아놔가지고 저도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역시 기대감이죠. 지금은 오케이. 내가 지금은 돈을 잃었어. 그러나 모든 걸 만회할 수 있는, 벌 수 있는 다음 기회가 뭘까? 이게 이제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죠.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